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69세 순애 할머니가 시장 상인 100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위조된 문서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스피커에서는 누군가의 거짓말이 흘러나왔죠. 엄마의 돈이 아니라 엄마의 삶을 빨리 쓰고 싶었어요. 딸의 충격적인 고백에 시장은 적막에 빠졌습니다. 4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던 할머니. 일주일간의 제주도 여행이 선물이 아닌 함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금고 깊은 곳엔 남편이 남긴 무언가가 잠들어 있었죠. 그것이 수천만 원짜리 보증금보다 억대의 권리보다 더 큰 반전을 만들어낼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저울추에 새겨진 메모. 도장은 마음이다. 그 한 문장이 가족의 배신을 뒤집는 무기가 될 줄은요. 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나는 건 40년째 같은 습관이죠. 군산 재래시장에서 두부가게를 운영한 지 어느덧 반평생이 지났습니다. 박순애, 올해로 69살이 된 저는 아직도 현역입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작업복을 찾아 입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에 세수를 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새벽길을 걸어 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발걸음 소리만 텅 빈 골목에 울려 퍼졌죠. 이 시간엔 저처럼 장사 준비하는 사람들만 움직입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습이 참 정겹더군요. 가게 셔터를 올리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콩비지 냄새가 반겨줬습니다. 어제 불려놓은 콩들이 맷돌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묵묵히 맷돌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쿵덕쿵덕, 쿵덕쿵덕. 리듬에 맞춰 맷돌을 돌리는 동안 하얀 콩물이 조금씩 흘러내렸습니다. 기계로 갈면 훨씬 빠르고 편하겠지만 저는 이 방식을 고집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방식이니까요. 손님들도 이 맛을 알아봐 주시고 말입니다. 가게 한 구석 낡은 금고 위엔 묵직한 주물 저울추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면서 남긴 유품이죠. 저울추 밑엔 누렇게 바랜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장은 마음이다. 함부로 내주지 마라.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남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생전 늘 신중했던 그이답게 마지막 유언도 참 담백했죠. 저에게 이 저울추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이자 남편의 마지막 당부였죠. 두부를 만들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두부를 사가고 저는 늘 하던 대로 덤을 얹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장녀 유나였습니다. 서울에서 마케팅 일을 한다던 큰딸이 평일에 이렇게 찾아온 건 오랜만이더군요. 뒤를 따라 사위 도연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도연의 얼굴엔 평소와 달리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투자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던가요? 늘 자신감 넘치던 사위가 오늘따라 초조해 보이더군요. 유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매일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제 좀 쉬셔야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 팔팔한데 뭘 쉬어. 일하는 게 제일 건강에 좋은 법이야. 그러자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효도 여행 준비했어요. 제주도로 일주일 정도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제주도라니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하고 하루만 문 닫아도 단골들이 섭섭해하는데 유나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괜찮아요. 어머니도 인생에서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제대로 쉬신 적 없으시잖아요. 남편 얘기가 나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가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더군요. 정말 그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놓았죠. 비행기표랑 호텔 예약 다 해놨어요. 다음 주 월요일 출발이에요.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운데 유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마음 좀 받아주세요. 그동안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렸잖아요. 이번 기회에 푹 쉬고 오세요. 두 사람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유난히 애절해 보이는 건 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 알았어. 고맙구나. 제가 수락하자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특히 도연은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어머니, 일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쿡 쉬다 오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유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눈치채지 못했죠.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두부를 만들며 제주도 여행을 생각했죠. 남편과 함께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결국 혼자 가게 되었네요. 저녁 무렵 가게를 정리하며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장부와 도장,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저울추를 들어 올리자 그 밑에 깔린 메모가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장은 마음이다. 함부로 내주지 마라. 왜 오늘따라 이 글귀가 유독 선명하게 보이는 걸까요? 불안한 예감 같은 게 스쳤지만 저는 애써 떨쳐냈습니다. 딸과 사위가 준비해준 효도 여행인데 의심하면 안 되겠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레기도 했죠. 옷가지를 챙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이도 하늘에서 잘했다고 하겠지. 창밖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폭풍전 고요라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제가 겪게 될 충격을 상상도 못했죠. 평생을 잃고 온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잔인한 배신이 가능한지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징조는 있었습니다. 유나의 떨리는 손, 도연의 초조한 표정, 그리고 유난히 간절했던 그들의 부탁. 하지만 저는 그저 딸과 사위의 효심이라고만 생각했죠. 남편이 남긴 메모가 그토록 절실한 경고였다는 걸 깨달은 건 모든 것을 잃을 뻔한 후였습니다. 도장은 정말 마음이었고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쉽게 내준 것이었죠.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정말 오랜만에 푹 쉬었죠.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호텔에서 편안하게 잠도 잤습니다. 유나와 도연이 준비해준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물었죠. 어디서 오시는 길이에요? 제주도 다녀오는 길입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오네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곧 가게에 도착하면 쌓인 일들을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단골 손님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상인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는 것 같았죠. 동정하는 듯한, 안타까워하는 듯한 그런 눈빛들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셔터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엔 커다란 종이가 붙어 있었죠. 원상복구 통지서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가까이 다가가 읽어보니 내용은 이랬습니다. 점포, 보증금이 인출되어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3일 내로 가게를 비우라는 거였죠.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몸을 지탱하고 서 있었죠.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순애 씨, 무슨 일인지 알아요? 옆 가게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사위가 와서 보증금 찾아갔다던데 일주일 전에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보증금을 찾아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리 없어요. 제가 도장을 준 적이 없는데요. 김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러던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다 가져왔다고. 수도 공사 동의서에 도장 찍으신 거 맞죠? 그 순간 번개를 맞은 것처럼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여행 가기 며칠 전 도연이 찾아와서 보였던 서류가 떠올랐죠. 어머니, 가게 수도관이 노후해서 공사해야 한대요. 동의서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제가 처리할게요. 그때 저는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사위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위임장이었다니.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간 일궈온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던 보증금이 날아간 거죠. 상인들이 저를 부축해 근처 벤치에 앉혔습니다. 누군가 물을 가져다 줬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끊어졌죠.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번호로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효도 여행이 아니라 저를 치우기 위한 함정이었던 거죠. 제 딸이, 제가 낳아 기른 유나가 남편과 함께 저를 속인 겁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말이 떠올랐거든요. 도장은 마음이다. 함부로 내주지 마라. 제가 그 말을 어겼으니 당한 거죠. 벤치에서 일어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장은 저를 보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순애 씨, 이미 다 처리됐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서류였다고요. 어떤 서류였는지 복사본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철을 뒤적이다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었죠. 수도 공사 동의서라고 했던 종이가 이렇게 둔갑한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으로 서류를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향했죠. 역시나 보증금 5천만 원은 일주일 전에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갔나요? 한도연 씨요. 위임장이랑 다 맞아서 지급했습니다. 직원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를 넘어서니 냉정함이 찾아왔죠. 그날 저녁 저는 갈 곳이 없어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죠. 30년간 매일 가게 장부를 적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첫 장을 펼치고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셔터 앞 CCTV 위치, 왼쪽 상단 한 대, 길 건너편 한 대, 부동산 사장 이름과 연락처, 은행 직원 이름, 도연이 서류를 가져온 날짜와 시간, 마지막 통화 시각,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적었습니다.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죠. 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찜질방 불빛 아래서 저는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첫 페이지였죠.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죠. 40년 장사하며 만난 모든 사람들,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이제 제 무기가 될 거였습니다. 찜질방에서 사흘째 밤을 보낸 아침이었습니다. 딱딱한 바닥 때문에 온몸이 쑤셨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죠.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쳐 어제까지 정리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대로 싸우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죠. 상인회장님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년 넘게 시장을 지켜온 분이니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순애 씨,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다들 걱정했다고요. 회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회장님,
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동사무소에 한번 가보세요. 요즘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여러 공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희미한 신락 같은 희망이었지만 저는 그것마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곧장 동사무소로 향했죠. 동사무소 게시판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공고문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도시재생 상인조합 권리확정 공고문.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시장 재개발과 관련해 기존 상인들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접수 마감일을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12일 남았더군요. 단 12일. 저는 급하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담당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이 공고가 정확히 뭔가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재개발되면 기존 상인분들께 분양권이 주어지는데요. 그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20년 이상 장사하신 분들만 해당되고요. 분양권이요? 네. 새로 지어질 상가 분양권이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세면 권리금만 해도 억대가 넘을 겁니다. 억대라는 말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5천만 원 보증금 문제가 아니었죠. 가게의 미래, 아니 제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럼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40년 넘게 장사했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순애 사장님 맞으시죠? 기록상 점포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원래 상인조합 회원이었는데 그건 인정 안 되나요? 2000년대 초반 조합원 확인서나 회비 납부 증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원본이어야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늘 중요한 서류는 금고 깊숙이 보관하곤 했죠. 저는 시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가게 셔터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지만 열쇠는 제게 있었죠. 셔터를 올리니 텅 빈 가게가 저를 맞았습니다. 며칠 사이 먼지가 쌓여 있었죠. 하지만 금고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들 사이, 서류 뭉치들 사이를 필사적으로 찾았죠. 그러다 금고 맨 아래 먼지 쌓인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거기엔 보물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죠. 2004년 조합원 확인서 원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배우자인 제가 승계할 수 있을 거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수년치 회비 영수증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죠. 매달 꼬박꼬박 낸 흔적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했는지 알 수 있었죠. 여보, 당신이 이걸 이렇게 잘 보관해뒀구나.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죠. 서류를 품에 꼭 안고 다시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서류를 보여주자 눈이 휘둥그레졌죠. 와, 이렇게 완벽하게 보관하신 분은 처음 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신청 가능하세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그런데 현재 점포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 계약 해지가 본인 의사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면 되나요? 네. 그리고 실제 영업을 계속하고 계셨다는 증명도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시장 곳곳을 돌며 증인들을 확보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신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상인들은 기꺼이 제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애 씨가 매일 새벽 4시에 나와서 두부 만드는 거 우리 다 알죠. 그럼요. 일주일 휴가 간 거 빼고는 하루도 빠진 적 없잖아요. 이웃들의 따뜻한 말에 힘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죠. 저녁 무렵 찜질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에 오늘 일을 정리했습니다.
분양권이라는 새로운 판이 열린 거였죠. 도연과 유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았겠죠. 그래서 더 서둘렀을 겁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12일이라는 시간과의 싸움이자 탐욕과의 싸움이었죠. 저는 노트를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지켜온 것들을 제가 이어받아 지켜낼 거라고. 그것이 40년 성실함에 대한 보상이자 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서류를 발견한 다음 날, 저는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받는 전화였죠. 신호음이 4번 울린 후에야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죄책감이 묻어났죠.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 아버지가 남긴 서류가 있더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유나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죠. 무슨 서류요? 조합원 확인서랑 회비 영수증들. 내 아버지가 참 꼼꼼하게 보관해뒀더구나. 그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가 던진 미끼를 문 거였죠. 30분도 안 되어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다급하면서도 친근한 척하는 그 목소리가 역겨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요. 어머니,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뵙고 설명드릴게요. 저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했죠. 무슨 오해요? 그 서류 말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걸 들으며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날짜, 시간, 통화 내용, 모든 걸 기록했죠. 그날부터 도연의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찜질방으로 택배가 왔죠. 비싼 한약 세트였습니다. 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사위 도연 올림. 오후엔 또 다른 택배가 왔습니다. 명품, 스카프였죠. 저는 모든 택배를 사진 찍고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메시지도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오는 메시지를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했습니다. 스크린샷 폴더가 금세 가득 찼죠. 사흘째 되던 날, 도연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찜질방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손엔 큰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필요 없어요. 어머니, 가족끼리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도연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께 먼저 상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상의요? 남의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는 게 상의 안 한 게 문제인가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 나이에 고생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떠들었죠.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둘째 딸 수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모양이었죠. 도연을 보더니 눈을 부라렸습니다. 형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수민아, 오해가 있었어. 어머니께 설명 중이었어. 수민이 제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래, 괜찮다. 수민이 도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부, 이제 그만 가세요. 엄마, 괴롭히지 말고요. 도연이 떠난 후 수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엄마, 언니한테 다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너는 언니 편 아니니? 수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어도 잘못은 잘못이죠.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수민과 저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 노트북을 가져와서 폴더를 만들었죠. 통화, 녹음 폴더, 메시지, 캡처 폴더, 선물 사진 폴더, 서류 스캔 폴더, 날짜와 시간대별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수민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던 터라 어떤 증거가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죠. 엄마, 이 녹음 파일 들어보니까 형부가 완전히 자백했네요. 그러게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다고 하는데 무슨 권리로 남의 재산을 처분한대? 수민이 씩씩거리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가끔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언니와 형부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언니는 왜 이런 거예요? 돈이 그렇게 급했나? 형부 사업이 어려운가 보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가게를 지켜왔는데 저는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적어도 한 딸은 제 편이라는 게 위안이 되었죠.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수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볼까요? 그래, 이제 제대로 싸워봐야지. 수민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40년을 혼자 싸워온 저에게 든든한 아군이 생긴 거였습니다. 도연은 분양권이라는 큰 먹잇감에 눈이 멀어 실수를 연발하고 있었죠. 모든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8일 남았죠. 시간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는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정리한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찜질방 로비에서 수민과 아침을 먹고 있는데 도연이 나타난 거였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중년 남자가 함께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분은 저희 회사 자문 법무사이신 김 법무사님입니다. 법무사라는 말에 수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인사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박순애 사장님. 제가 오늘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 법무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거들었죠. 어머니, 분양권 관련해서 가족끼리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공동명의라. 듣기엔 그럴듯했지만 저는 이미 도연의 본심을 알고 있었죠. 김 법무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위임장이고요. 이건 공동명의 동의서입니다.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모든 절차는 저희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수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서류 좀 자세히 볼게요. 아, 네, 그러세요. 수민이 서류를 살펴보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형부, 여기 분양대금, 수령계좌가 성부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도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일단 제 계좌로 받고 나중에 나누려고. 나중에요? 언제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김 법무사가 서둘러 수습하려 했죠. 이건 관례상 그런 겁니다. 대표자 계좌로 먼저 받고 분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계좌번호 옆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거였죠. 수정금지라는 도장이었습니다. 이 도장은 뭔가요? 아, 그건 실수로 미리 찍힌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실수? 계좌번호를 미리 인쇄하고 수정, 금지 도장까지 찍는 게 실수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류를 좀 가져가서 꼼꼼히 읽어보고 답을 드릴게요. 도연이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늦는다고 문제될 건 없죠. 김 법무사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시. 아니요. 서류는 두고 가세요.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도연과 김 법무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두고 떠났습니다. 수민이 바로 서류를 움켜쥐었죠. 엄마, 이거 완전 사기 아니에요? 그날 저녁, 수민의 원룸에서 저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분석했습니다. 수민이 노트북으로 검색도 하고 학대경까지 동원했죠. 엄마, 여기 좀 보세요. 수민이 도장이 찍힌 부분을 학대경으로 보여줬습니다. 도장 이미지가 깨끗하지 않고 픽셀이 깨져 있었죠. 이거 진짜 도장이 아니라 스캔해서 인쇄한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조의 증거를 발견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인감증명서였습니다. 수민이 발급 날짜를 확인하더니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했죠. 엄마, 이 날짜가 일요일이에요. 동사무소가 쉬는 날인데 어떻게 인감증명서가 발급됐죠? 그러게. 그리고 발급 장소가 서울 강남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엄마는 군산에 계신데 왜 서울에서 발급받았대요? 증거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위임장에는 제가 모든 권한을 도연에게 넘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분양권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모든 권리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엄마, 이거 완전 몽땅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수민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죠. 수민아, 이거 다 스캔해서 저장해둬. 네. 원본이랑 위조 증거 다 보관할게요. 새벽 2시까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서류의 모든 페이지를 스캔하고 이상한 부분을 하나하나 표시했죠. 수민이 커피를 타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급한가? 투자금 마감이 임박했다고 들었어. 그래도 이건 범죄잖아요. 문서 위조의 사기 미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뭐든 하게 되나 봐. 수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길 거예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다음 날 아침,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서류 검토는 다 하셨나요? 아직이에요. 어머니, 시간이 정말 없어요. 오늘까지 접수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마감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었죠. 도연아, 왜 그렇게 급한 거니? 그게 절차가 복잡해서 미리 준비해야 해요.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말했죠.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수민을 봤습니다. 수민이 엄지를 치켜들었죠. 엄마, 잘하셨어요. 저놈들 초조하게 만들어야죠. 그날 오후,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수민이 아는 선배 변호사였죠.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형사 고발 가능한 사안이에요. 드디어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찾아낸 증거들이 맞았던 거였죠. 어머님, 이 서류 절대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잃게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그래, 이제 시작이다.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도연과 유나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였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저울추를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죠. 여보, 이제 내가 우리 가게를 지킬게.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지켜온 것들을 제가 이어받아 끝까지 지켜낼 거였습니다. 접수 마감까지 5일 남은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죠.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비장한 표정의 제가 있었죠. 오늘은 전쟁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수민과 함께 준비한 서류 가방을 들고 첫 번째 목적지인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찾아가니 며칠 전에 봤던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죠. 아, 박순애 사장님, 서류 준비하셨나요? 네, 다 가져왔습니다. 저는 조합원 확인서와 회비 영수증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완벽하네요. 이제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본인 단독 명의로 접수합니다. 절대 공동명의나 위임은 없습니다. 직원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니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기분이었죠.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신탁계좌라는 특별한 계좌를 개설하러 갔죠. 이 계좌는 모든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함부로 인출할 수 없는 안전장치가 있는 계좌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이 계좌는 본인 외에는 절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위임도 안 되고요. 그게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을 마치고 나오니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분양대금이 들어와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세 번째 목적지는 우체국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 위해서였죠. 수민이 작성해준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증명은 도연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문서 위조 정황이 발견되었으니 즉시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앞으로 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는 김 법무사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위조 문서 작성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니 관련 자료를 보존하라는 경고였죠. 우체국 직원이 물었습니다. 등기로 보내시겠습니까? 네. 제일 확실한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내용 증명 발송을 마치고 나오니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지구대였죠. 지구대에 도착해서 민원 씨를 찾았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응대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소장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였죠. 경찰관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가족 간의 일이신데 가족이라고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접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장 접수증을 받아들었을 때 드디어 모든 공식 절차를 마쳤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엄마, 내용 증명이 왔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의 결과야. 엄마, 만나서 얘기해요. 제발요. 1시간 후 유나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울면서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유나를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딸이 아니라 가해자로 보였으니까요. 유나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뭘 잘못했는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연이가 시킨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변명이 구구절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죠. 유나야, 내가 정말 몰랐니? 수도공사 동의서가 아니라 위임장이었다는 걸? 유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엄마, 도연이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투자금을 못 갚으면 우리 집도 날아가요. 그래서 엄마 가게를 날려도 된다는 거니?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해요? 고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더 공식대로 해야 서로 상처가 없는 법이다. 유나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평생 순하기만 했던 엄마가 이렇게 단호할 줄 몰랐던 모양이었죠. 엄마, 유나야, 내가 나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이제 법이 판단할 일이야. 유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동정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민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언니가 전화했어요. 엄마를 설득해달라고. 뭐라고 했니? 저는 거절했어요. 엄마가 옳은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수민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그제야 눈물이 났죠. 40년을 함께한 가게를 빼앗으려 한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딸과 사위가 짜고 저를 속인 거였죠. 남편이 늘 말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후회가 없다고. 저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고소 취하해 주시면 보증금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야 겁을 먹은 모양이었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죠. 오후에는 김 법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서류만 작성한 거예요. 법무사님이 위조인 줄 알고도 작성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죠. 마감까지 3일 남았습니다. 도연과 유나는 초조해하고 있겠지만 저는 차분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공식대로 진행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비록 가족과 싸우는 일이었지만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거였습니다. 40년의 성실함이 탐욕을 이길 수 있을지 곧 판가름 날 거였죠. 상인회 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정기 총회였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제가 직접 안건을 올렸거든요. 시장 상인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아침 일찍 시장 2층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민이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있었죠. 오늘을 위해 며칠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회의실 앞자리에 유나와 도연이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죠. 제가 왜 총회에 참석하라고 했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특별 안건이 있습니다. 박순애 사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리지 않았죠. 40년간 이 시장에서 살아온 제게는 이곳이 가장 편한 무대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순애두부 박순애입니다. 시장 사람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시작했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지난 한 달간 제게 일어난 일을 알리고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민이 노트북을 작동시켰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문서가 떴죠. 제가 찍은 수도 공사 동의서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장을 찍은 서류입니다. 가게 수도 공사 동의서라고 했죠. 하지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위임장으로 둔갑한 서류가 나타났죠. 실제로는 모든 권한을 넘기는 위임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이어갔죠. 다음 화면은 인감증명서였습니다. 수민이 확대한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을 도왔죠. 이 인감증명서는 일요일에 발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죠.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더 이상한 건 발급 장소입니다. 저는 군산을 떠난 적이 없는데 서울 강남구청에서 발급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도장 부분을 확대한 이미지였죠. 여기 도장을 보십시오. 픽셀이 깨져 있습니다. 진짜 도장이 아니라 스캔해서 인쇄한 거죠.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그리고 이것은 화면에 계좌번호가 적힌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한도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죠. 분양대금을 받을 계좌가 사위 이름으로 미리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추정금지 도장까지 찍혀서 말이죠. 이제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도연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모습, 은행에서 나오는 모습이 선명했죠. 제가 제주도에 있는 일주일 동안 사위는 이렇게 제 보증금을 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스피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어머니,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 나이에 고생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제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남의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는 게 나를 위한 일인가요? 도연의 대답이 우물쭈물 이어지는 걸 들으며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다릅니다. 유나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40년간 이 시장에서 살아온 저는 시장 사람들의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법원이 아닌 여기서 말입니다. 도연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꿇더니 큰 소리로 외쳤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나도 일어나 울기 시작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엄마의 돈이 아니라 엄마의 삶을 빨리 쓰고 싶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제 가게와 삶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다는 거였죠. 상인회장님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판단할 시간입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이 먼저 말했죠. 순애 씨는 40년간 한 번도 우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새벽마다 정직하게 두부 만드는 모습을 우리 다 봤잖아요. 가족이라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지지를 느끼며 마지막 제안을 했죠. 저는 법적 처벌 대신 3가지를 요구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째, 접근금지 동의서에 서명할 것. 둘째, 시장 무료급식소에서 100시간 봉사할 것. 셋째, 시장 게시판에 공개 사과문을 게시할 것. 법정이 아닌 시장의 판결이었습니다. 도연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박순애 사장님의 제안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박수로 표현해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 전체가 저를 지지하는 거였죠. 그날 도현과 유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수락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죠. 이제 저는 다시 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제게 다가왔습니다. 순애 씨, 잘했어요. 이제 다시 두부 먹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항상 순애 씨 편이에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신뢰의 힘이었죠. 저녁 무렵 수민과 함께 빈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채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엄마,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도와줘서 가능했지. 수민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너졌던 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저울추를 바라봤습니다. 무게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죠. 정의 무게는 돈으로 잴 수 없는 거였습니다. 40년의 성실함과 정직함. 그것이 진짜 무게였죠. 몇 달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시장 입구에 순애두부라는 간판이 다시 걸린 날.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죠. 예전보다 1시간 더 일찍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새 가게는 예전보다 조금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시청에서 받은 보상금과 시장 상인들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맷돌도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재오픈 첫날, 시장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 기다렸어요. 두부 맛이 그리웠다니까요.
따뜻한 환영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아니었죠. 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무료 국수데이로 정했죠. 어려운 이웃들이 와서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점점 편하게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 일용직 노동자들, 때로는 집 나간 청소년들도 왔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국수를 내어줄 뿐이었죠. 수민이 가끔 와서 도와줬습니다. 국수를 나르며 밝게 웃는 수민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유나는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올 수 없었지만 가끔 수민을 통해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성실히 봉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도연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배식을 한다고 했죠. 벌을 받는 것이지만 어쩌면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보상금의 일부는 지역 장학기금으로 보냈습니다. 신탁계좌에서 매달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설정했죠. 시장 상인들의 자녀 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기뻐했을 거예요. 늘 말했거든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사는 이치라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치고 금고를 정리하다가 남편의 저울추를 다시 꺼냈죠. 몇 달 만에 보는 저울추는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메모지 밑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죠.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떼어내니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돋보기를 대고 자세히 들여다봤죠.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사람값은 무게로 재는 게 아니다. 내 도장이 바로 내 마음의 무게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앞면의 메모와 이어지는 말이었죠. 도장은 마음이고 그 마음이 곧 한 사람의 무게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왜 이 메모를 뒷면에 숨겨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은 후에야 발견하고 이해하길 바랐던 게 아닐까요? 저는 저울추를 들어 올려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반대편엔 제가 새로 만든 도장을 놓았죠. 순회두부라고 새긴 새 도장이었습니다. 저울이 조금 기울었다가 천천히 수평을 찾아갔습니다. 완벽한 균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죠. 삶이란 게 원래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달랐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맷돌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이 뭐가 다를까. 손은 더 거칠어졌고 주름은 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죠. 첫 손님이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첫 두부를 사가는 할아버지였죠. 오늘도 싱싱하네. 그럼요. 오늘 새벽에 만든 거예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소중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점심 무렵 시장 상인회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 이거 보셨어요?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지역신문에 저희 시장 이야기가 실려 있었죠. 40년 장사의 정직함이 이긴 사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게 왜 기사가 돼요? 당연히 기사감이죠.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회장님이 웃으며 돌아간 후 저는 신문을 접어 금고에 넣었습니다. 남편의 저울추 옆에 가지런히 놓았죠.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무료급식소 봉사를 마치고 온 도연이었죠. 멀리서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가까이 올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인사하고 싶었나 봅니다. 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인정이었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남편이 좋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들리는 것 같았죠. 그래. 잘하고 있다고.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거고 맷돌을 돌릴 겁니다. 목요일엔 무료 국수를 끓일 거고 장학금도 계속 보낼 거죠.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예전엔 그저 살기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제 마음의 무게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남편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도장은 마음이다. 사람값은 무게로 재는 게 아니다.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제 도장, 제 마음, 제 삶의 무게를 스스로 정하는 거였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준에도 맞추지 않고 오직 제 마음의 저울로 재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잠이었죠. 새벽이 오면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제 일을 할 거예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 그것이 제 삶의 무게였고 그 무게대로 살아가는 것이 걔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의 무게대로 사는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의 새벽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